3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창용 IMF 국장을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요. 윤 당선인 측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갈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인사권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통이동 임시집무실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불필요한 리모델링은 하지 않겠다며 다만 방탄유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원 계획인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 데드라인은 모레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청와대 이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죠. 김호수 검찰총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오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내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도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혜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대통령과 당선인의 대치가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또 언제 첫 회동이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인선은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효과가 크진 않네요. 네,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이창용 국장 인사를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참모회의에서 청와대 회동을 언제든 조건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발표 직전에야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데 어떻게 의중을 반영했다는 거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라 이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오늘도 이제 특별한 속보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일정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은 관례대로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고요. 공식 활동을 자제하던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까지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인사와 사면 그리고 집무실 용산 이전까지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죠.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후임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두고도 협의했다 안 했다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논란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산 넘어 산, 그리고 통이동 찍고 용산 시대, 첫 총리는 누구? 코로나 천만 시대, 마지막 보유세 속도 조절입니다. 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만남까지 인사에 사면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까지 곳곳에 암초만 늘어가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소식 전하기 앞서 잠시 커피 한 잔 하고 가실까요? 네.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진짜로 한 번도 혼밥 안 하셨어요, 이번? 아침은 혼자 가끔 먹죠. 근데 아침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고. 대표님과도 같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아침을 안 먹어서.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 끓여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먹까 여기서? 어? 좋아요. 네, 당선인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라 저도 곧 통이동에 한번 출동해야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은 여기까지. 현장의 취재진들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볼까요?
글쎄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취임 전에 좀 다녀야 되는데 또 여기 인수위 일도 있고 뭐 사이사이에 하여튼 시간을 좀 내가지고 어쨌든 뭐 거기에 가 있더라도 1층은 프레스룸으로 좀 하고 그래서 좀 자주 가야 되지 않겠나.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나도 가급적 우리 기자분들 좀 자주 보려고. 이 청와대와의 인수인계를 묻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의 거취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 처가 그 강아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발로 이렇게 찼다고. 식던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이제 정상 간의 선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인계 대상으로 고미하고 순간. 근데 그래도 강아지는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러면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시는 거세요?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사저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저한테 주신 다음 내가 잘 키우고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기자들과의 티타임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유기견 출신 토리를 비롯해서 삼엉, 삼양 집사로 알려진 윤 당선인, 반려동물 사랑이 유명한데요. 워낙 인수인계 과정에 잡음이 불거지다 보니까 북한이 선물한 풍산개는 어떡할 거냐는 질문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서울대 교수, 그리고 금융위 부위원장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금융 정책 경험도 풍부한 인사입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회동 협상의 첫 번째 산, 인사 문제였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 그리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주요 직책 4곳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질 않았었습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총재 후임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하는 총재의 경우 또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이창용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류가 감지됩니다.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인사권 문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용산 이 청와대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만큼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란 보도에 이어서 이번엔 윤 당선인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막는 건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문 대통령 만나는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윤 당선인이 굳은 의지를 피력하는 데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수사하며 청와대 내부의 보고체계 전반을 일일이 따져본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말도 나옵니다.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양측은 일단 만나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권력 이양 과정에서 양측의 만남이 없었던 적은 없다. 결실을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회동은 언제든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자, 오늘이 23일 수요일입니다. 대선일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사안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협조를 또 대신 얻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정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거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애들 싸움 같아요. 자, 두 번째 픽입니다. 통이동 찍고 용산 시대입니다. 앞서 보셨듯 윤 당선인은 취임 후부터라도 이전 준비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5월 9일까지가 문 대통령의 시간이라면 10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거겠죠. 자, 용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잠시 후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지금 뉴스픽에선 용산 시대로 가기 전 통이동 시대는 어떤 모습이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가 수반의 경호와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는 그 또한 저희가 확고하게 이제 마련하고 들어가야겠죠. 방을 넓히고 필요한 수요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이라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탄유리나 이런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대략 한 달 반 정도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쓴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리모델링은 하지 않겠다. 경호를 위한 방탄유리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 집무실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도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400~500명 정도인데요. 지금 인수위 근무자가 200명 안팎인데도 통이동 건물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걸어서 25분 정도, 차로는 5분 정도 걸리는 삼청동의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이러한 형태로 나눠서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위기 상황에는 벙커도 써야 하죠. 통이동에는 벙커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혹은 국방부의 벙커를 사용해야 하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정무정책, 경호구역 등이 서울 곳곳에 분산돼 비효율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출이 되지만은 현 정부가 협조를 안 해주시니까 뭐 당선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새 정부의 힘을 빼자, 이런 주장이 청와대에서 수용이 된 거죠. 당분간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했죠. 서초동에서 통이동, 반포대교를 건너가는 이러한 경로인데요. 이 주변에 동그란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주변에 소위 재밍이라고 하는 방해 전파를 표현한 건데요. 동선 노출과 드론 테러를 막기 위해서 약 1km 반경의 전파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 안에선 휴대전화가 안 터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용산 시대가 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자, 그때는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 국방부 경로가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윤 당선인이 직접 차를 타고 이동을 해봤다고 합니다. 교통통제 없이 5분 만에 이동했고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옛 미군 기지 메인 포스트 부지를 가로지르면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첫 총리는 누구입니다. 자, 복국장에게 신체커가 있는 것처럼 윤 당선인에겐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인수위원장 하면서 또 국무총리 하기는 역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또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은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윤핵관, 권 의원, 총리 후보 영순위로 꼽히는 안철수 위원장이 실제로는 좀 무리지 않겠냐라고 말한 겁니다. 너무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과도한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한 건지 현재로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안 위원장, 인수위원회의 코로나 대책특위 위원장을 함께 맡아 이 전문가 포스를 뿜뿜 풍기고 있죠.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 위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안배배 주식 이틀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주 만에 2배가 넘게 폭등하면서 안 위원장의 지분 가치가 2,5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물론 총리직을 맡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 김병준 등 범민주계 총리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 등 호남 DJ계 총리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코로나 1000만 시대입니다. 얼마 전 대한대친학회 소속 한 인사가 이제는 코로나 감염이 안 된 사람 천연 기념물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저도 아직은 이 천연 기념물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로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걸린 거고요. 1월 초에 100만 명, 3월 중순에 1000만 명,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900만 명이 폭증한 겁니다. 전 세계 1000만 명 돌파국 가운데 이렇게 빠른 증가세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앞으로 1, 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신규 확진자 수도 다시 50만 명 가깝게가 나왔습니다.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방역 당국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곧 지배종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보유세 속도 조절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17.2% 상승, 2년 연속 20%에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가장 많이 뛴 곳은 29.33%를 기록한 인천이었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른바 세금 폭탄을 우려한 정부가 또다시 이번만은 예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기준을 작년 공시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자, 현재 다주택자라도 오는 6월 1일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에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또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양도나 증여, 상속 등을 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용산 이전 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오늘도 역시 뜨거웠는데 아까 이제 신체커 얘기대로 그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짚어볼 예정이고요. 어제도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서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0명에게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전 찬성이 44.6%, 반대는 53.7%로 나왔고요. 이 중 매우 찬성은 30%, 매우 반대는 43%였습니다. 잘 모름은 1.6%에 불과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찬반 여론이 비교적 확실하게 갈리는 이슈가 된 듯합니다. 네, 지역별로도 상당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 집무실 이전 반대 의견. 광주, 전라가 지금 나왔습니다. 85.2%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이 제주, 이 제주도 80%가 넘게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와 대구, 경북, 서울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64.6%로 가장 많이 찬성한 점이 눈에 띄고요. 자, 이전 시에 시민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서울에서도 이전 찬성 의견이 58.4%가 나왔습니다. 네,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많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청와대와 당선인 간의 갈등,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뒤에 저희가 상황실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가는 말들도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당선인 측의 김용현 TF 부팀장 발언도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건데요. 그런데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 현 정부의 안보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는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지금 있지도 않는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네, 이를 두고 표현이 다소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제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이 표현이 과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이런 공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40회 했거든요. 남북연락사무소 그게 우리 국민의 혈세 700억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한순간 무너져 내려도 입도 뻥긋 못했지 않습니까? 새 정부 출범을 좀 약간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솔직한 표현을 한 것인데 과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뉴스픽에서도 다뤄봤습니다만 오늘 청와대가 그 IMF 국장 이창용 국장을 한은 총재에 지명하는 그런 인사 발표를 갑작스럽게 했죠.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이 반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장제원 실장은 청와대가 발표하기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발표하겠다고 하길래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시려면 그건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저희는 그런 분 추천하고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또 이어서 장제원 의원은 이창용 씨 어때요? 예, 네네. 좋은 사람 같다. 그걸 가지고 의견 받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선인 측이라면은 본인을 가리킨 건데 그걸 가지고 당선인 측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는 게 납득이 가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그 당선인조차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장 실장은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면서도 왜 그 집무실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청와대에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만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이제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실장 두 사람의 발언을 들어보면 글쎄요, 뭐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아무튼 뭐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니까 저희가 또 기다려봐야죠. 신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첫 회동까지 산 넘어 산, 의견 들었다, 그런 적 없다입니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거친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주도권 다툼 때문에 잠깐의 허니문 기간 역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논란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점령군의 태도를 보이는 이런 식은 참 곤란합니다. 국면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보의식이 희박한 거 아닌가, 그런 또 오해를 가지고 이런 청와대 이전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저는 미스테리하고요.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업무를 이런 식으로 나는 해박 놓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 이전 혹은 대통령실의 용산 시대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점입 가경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얘기했던 이 국민 통합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잠깐의 허니문도 없는 이유, 바로 지방선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런 만큼 상대방을 향한 말들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란 점을 윤석열 씨의 몸과 마음에 확실히 새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된 분을 가지고서 저 양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윤석열 씨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공개적으로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저 양반이라 그러고 윤석열 씨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주변의 말들이 거칠어지면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점점 멀어지는 듯한데요. 청와대 이전 문제가 결정타가 된 셈인데 어제 대선 바로 다음 날이 가장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도 아침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예.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정부 인수 문제도 잘 지원하시겠다고 뭐 가까운 시일에 우리 대통령 또 좀 찾아뵈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시간을 좀 내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놓고 가장 큰 이견차를 보이는 부분 바로 안보 공백인데요. 민주당은 안보 공백이 우려가 된다. 국민의힘은 문제없다 다투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논쟁을 벌이면서 보안이 유지돼야 할 우리 안보 시스템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는 이런 질의응답 있었는데요.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 있어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인데 뭐 그렇습니다. 지하 벙커 있냐고요? 지하 통로 있어요? 의원님 그런 말씀은 좀 제가 비공개로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법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안보 때문에. 네, 이 답변을 피한 국방부 장관을 오히려 칭찬을 한 이유 바로 이 벙커의 위치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였을 텐데요. 윤 당선인이 직접 청와대 이전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지하 벙커 위치를 언급한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행동이 군사 기밀 유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김은혜 대변인은요.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보안시설 유출이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군 벙커의 위치는 2급 군사 기밀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언급, 구체성이 좀 떨어지죠. 국방부에 지하 벙커가 있다라는 건 이미 군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이전 과정에서 유난히 벙커 그리고 유사시 대처 방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공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어제 국방위에서의 또 다른 발언 한번 보시죠. 무슨 유사시 상황이 생기면 국방부 아까 말하는 정책실부터 장관님부터 차관님부터 주요 지휘자들은 국방부 지하로 갑니까? 합참 지하 벙커로 갑니까? 국방부 지하로. 합참 지하 벙커로 가잖아. 아닙니다. 바꿨습니다. 언제부터 국방부 바꿨어요? 지하를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시가 되면 대풍 2가 되면 그 강남에 있는 모고치로 이동하시죠. 예. 청와대도 이동하죠. 그래, 다 이동하잖아요. 그 위치도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어차피 지휘부가 모두 이동하니까 집무실 이전하더라도 안보 공백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덕분에 군대를 안 간 저도 군사 지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가 막 노출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앞서 보수 논객 조갑재 씨는 청와대 용산 이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할 일이라고 일침을 놨었죠. 국가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이 붙어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되는데 이런 위험성은 고려했습니까?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반대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 네, 이번에는 딱 7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발판으로 해서 지방 권력까지 교체하겠다 벼르고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곳은 역시 국민의힘의 텃밭 대구입니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곳이죠. 이 대선 후보도 당 지도부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심사 페널티 규정을 놓고 벌써부터 이 자중 질환에 빠졌는데요.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 이 10%, 또 탈당 후에 출마 이력자는 15%를 감점한다는 규정입니다. 시작부터 25%를 깎고 들어가야 하는 홍준표 의원, 당 운영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오늘도 재차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합니까? 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당과 나라만 생각하는 지도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 당 지도부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 공천 페널티 규정 반대를 했다 한 발 물러섰죠.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홍 의원이 겨냥한 건 아마도 이 라이벌인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을 듯합니다. 김 최고는 이 대표가 페널티에 반대한 건 무소속 출마자에게 이 15%가 아니라 25%를 감점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 비율을 낮췄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경선 불복 경력자는 25% 감산, 탈당 경력자 25% 감산, 징계 경력자 25% 감산, 그리고 당원 자격 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죠. 자, 그러면 이게 전혀 보도된 것과 정반대인데. 네, 화살을 이 대표로 돌린 건데 이 가만히 있을 이 대표 아니죠.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은 원래부터 이 페널티 규정 자체에 반대를 해왔다면서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뭐 회의록도 다 남아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한 여러 배석자들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최근 논의가 좀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시니까 이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께서 취재 과정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 김어준 씨 방송 좀 그만 나가셔야겠어요. 네,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관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시작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까지 뛰었던 분이신데 네. 25%나 뭐 죄를 지은 것처럼 하는 것이 글쎄 그게 옳은 것이 저는 의문이 좀 있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곳은 경기지사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가 있던 곳인데 민주당이 수성할지 국민의힘이 탈환할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밭이 좋지 않은 곳이다 이런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차출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중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시면 더 국민의힘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시면 좋고 또 김영환 전 의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의 그 심재철, 정병국, 함진규 또 나오시는 많은 분들 또 하여튼 많이 나와서 막 경선을 좀 격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경기지사 노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요. 지난 대선 결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호남을 제외하면 이 세종과 제주, 경기만 파란색이죠. 경기지사 수성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출마를 선언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서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이 거론이 됩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의 친구, 15년의 친구 안민석이가 이재명을 더 잘 이해하고 이재명이 해왔던 일들을 발전 개성시킬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재명을 개성하고 이재명을 지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맞설 수 있는 강한 야권의 지도자. 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은 아니지만요. 대선 후보급 주자도 고심 중에 있는 상황이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직접 이렇게 손을 잡고 유세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경기도에 오래 거주했다 이런 연고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성남시에서 산 경험이 같아요. 저는 그러셨어요? 저는 71년도에 71년요? 네, 그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철거돼서 가서 천막살이를 했고요. 이 후보는 75년도인가 6년도에 성남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성남은 가장 빈민촌이었거든요. 그런 네, 그런데 벌써 김 대표에 대한 견제도 나왔습니다. 뿌리가 같지 않은데 열매를 같이 맺을 수 있겠냐라는 건데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칫하면은 윤석열처럼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 누가요? 왜냐하면은 그 누가 그런 얘기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대선을 나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막 자칫하면은 이게 여우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이다.
네, 지방선거 이렇게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용산 이전과 6월 지방선거 어찌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두 주제가 또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신고 권력 갈등 길어지면 자칫 안보 공백만큼이나 국민들이 마음 줄 곳 없는 마음 공백기 문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와대 이전 공방의 애꿎은 벙커 위치만 공개, D-70 지방선거 놓고 자중질환. 네. 자, 아까 이제 잠깐 중간에 발제 중간에도 나왔지만 역대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용산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었죠. 오늘 오후에 나온 다른 속보를 좀 다뤄보면요. 군 대장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안보 공백은 없다. 이런 입장문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참모총장을 비롯해 대장 64명과 예비역 장성 1000명의 입장문입니다. 합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재의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전 과정에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지하 벙커를 예로 들면서 오히려 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보다 안전성이 높다라고도 했는데요. 특히 안보를 도외시하던 이번 정부가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장 말씀하셨지만 앞서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군 관계자들이 청와대 이전과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유 실장이 소개했던 대로 군 기밀 유출 논란이라든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도 지금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 안보 공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있었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컨트롤타워를 합참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기 힘들다. 새로 장비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잭 하나만 꽂으면 어디서든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구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세월호든 산불이든 다 통제해야 되잖아요. 예. 합참에서는 제한된 연락망만 있고요. 합참은 육해 공군의 그런 그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는 연락책 정도만 되지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참에 가서 한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은 행자부 재난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가 몇십 가지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잭 하나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국가가 아닌 거예요. 큰 재난이 났는데 군이 투입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데요. 윤 당선인이 관저로 삼겠다고 한 한남동 공관도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중에서의 드론 공격이나 무인기 공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협소해서 시위에 취약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공간에서 국방부까지 3.2km, 이 구간에 신호등이 19개라면서 출퇴근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남동 공간에 저는 1년 반을 살았습니다. 육군 총장 공간 바로 앞이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이에요. 그 뒤에 매봉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 아파트 지역에서는 다 내려다 보이고요. 하다못해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에서 보면은 육군 총장 공간이 좀 저지돼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요. 저 집에 손님이 누구 오는구나, 불이 몇 시에 꺼지는구나 이렇게. 성일종 의원은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에서 관사로 쓰던 곳이 그렇게 안보에 취약하다는 거냐면서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춰져 있고 보강하면 된다는 건데요. 또 국가안보는 5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문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시게 돼 있다. 그 이유는 윤 당선인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거기까지만 빈틈없이 해달라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 룰을 놓고 아까 이제 진실 공방도 벌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공천 룰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현직 의원, 탈당 경험자 등에게 페널티를 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의 도전을 더 용이하게 하는 룰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의 말인데요. 역대 공천 기준은
권리 당원수와 조직력 관리였다 이렇게 말했던 청년 정치인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번에는 공천 기준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십 년간 한 지역에 살면서 여러 인맥을 쌓아온 중견 정치인과 청년의 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정치를 맡기기엔 지금 청년의 삶은 너무나 퍽퍽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서 마주하는 벽의 높이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 벽을 부수고 무너뜨려서 기회장을 넓혀야만 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공방의 애꿎은 벙커 위치만 공개, D-70 지방선거 놓고 자중질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혜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국경에서 버티기인데요. 현역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해 논란이 됐었죠. 결국 병사 A씨의 입국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A씨의 입국을 거부하고 폴란드 측 국경 검문소로 인계한 건데요. 하지만 A씨가 검문소에서 나오는 걸 거부하면서 아직 A씨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교당국은 사법 공조로 신병을 인계받을 방법을 찾는 한편 A씨의 가족을 통해서도 귀국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해외로 출국하려면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A씨는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 출국해 군무 이탈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이혼 통보해입니다. 남편의 반려견을 고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씨는 그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하자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한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건데요. 두 사람은 애견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보트 시위인데요. 잠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길이만 140m에 달하는 초호화 요트가 터키의 보드룸 항구로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이때 작은 모터보트가 앞을 막아섭니다. 전쟁 금지라는 글귀가 적힌 우크라이나 국기를 휘날리면서 요트가 정박하지 못하게 막은 건데요. 해당 요트의 소유주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유명한 축구팀 첼시의 구단주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 재벌들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는 등 제재를 높여가자 유럽연합의 해역을 피해서 터키로 향했는데요. 푸틴과 연관된 러시아 고위층의 해외 자산은 적어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혜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앞서 다뤘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새 정부의 주요 현안이 조금 가려졌죠. 윤석열 당선인이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는데요. 코로나 손실보상과 방역 대책을 챙긴 데 이어서 오늘은 조만간 지방을 찾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내일 퇴원하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절을 찾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승전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죠. 정작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감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어제 첫 간사위에서 인수위의 방향을 다잡았습니다. 첫 일성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였습니다. 좀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을 공식화한 건데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죠. 일단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늦었다, 꼬리표도 잊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2주 동안 방치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2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하루하루가 고비이고 또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 문제를 놓고 다퉜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번엔 손발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인수위는 방역 문제도 치고 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 한마디로 정치 방역이었다. 말을 세웠습니다. 우선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했죠.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뭐 47만 명 이렇게 나오면서 47만 명이 나오면 통계적으로요,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거의 확실하게 언젠가는 47만 명 중에 0.1%인 470만 명은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로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언제 감우세로 돌아설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확진자 증가 추이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세가 언제부터 나타날 것인지, 정점이 상당히 완만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인지 등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금주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내놓은 방역 대책, 한마디로 과학 방역인데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항체 양성률 조사를 제안했죠.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그 연령대별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 대책이 가능하다는 거죠. 항체 양성률을 알아야 제대로 된 백신 정책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4차까지 백신 접종이 이뤄졌지만 그 효과 정확히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가을에 또 옵니다. 이번 오미크론 지나 또 오니까 그때 그럼 백신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어떤 사람을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안 위원장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위험군 확진자의 패스트트랙 치료와 함께 복제약 생산 등 먹는 치료약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방역 대책, 일단 방향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먼저 항체 양성률 조사, 검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치료도 의료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고위험군을 외래에서 진료하고 바로 입원까지 시키려면 관련 시설과 장비, 인력 조정이 필수적이란 겁니다. 여기에 복제약도 당장 제약사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모두 인수위, 정확히는 안 위원장이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일단 방역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저희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한 성실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은 오늘 지방을 찾을 계획도 밝혔는데요. 인수위 기간에 당선인이 지역을 찾는 건 이례적입니다. 늘 일관됐죠.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역 발전의 의지를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담겠다 하는 원칙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위 인선도 윤곽을 갖추고 있고요. 후보지로는 호남과 세종이 꼽히는데요. 국민 통합 혹은 지방 분권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듯합니다. 일부에선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도 흘러나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내일 퇴원을 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죠. 윤 당선인이 박 씨의 사저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당선인 측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당선인, 과연 어느 곳을 가장 먼저 찾을까요? 윤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 동력도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어제 북한의 방사포 도발과 관련해 한마디를 냈죠.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근데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 인수위 간사단에 물었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한 외교안보 분과 간사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말입니다. 응답은 국회에서 들려왔죠. 서해가 9.19 군사합의 그 지역 범위 내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국방부 합의한 지역은 아닙니다.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지점, 평양보다도 위쪽이죠.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수위 측 조금 머쓱했던 걸까요? 북한을 감싸는 거냐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합의 위반에서 합의 정신 위배로 한 발 뺐죠. 오늘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상호 합의 정신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가 느낄 때 무력에 의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적어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쐈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그리고 우리의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19 합의 정신 위배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의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휴전선으로부터도 거의 200km 북쪽 지점에서 발사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어쨌든 이 재원이나 혹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건 이제 미군 위성이 다 추적을 했을 테니까 곧 국방부에서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네. 그게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인수위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쏜 미사일을 생각해봐라.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한다. 추가 해명을 내놨는데요. 글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는 말 적확한 표현이었나 싶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군사적인 중대 사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제 타격론을 거론하는 등 대북 강경책을 예고했죠. 인수위 측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에 반기를 든 게 아니냐 해석을 한 듯도 싶은데요. 사실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일관되게 엄밀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남북 완충 수역에서 대함포 사격을 지시했죠. 국방부는 즉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성명을 냈습니다. 북측은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 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엔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에게 사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때 국방부의 입장, 합의 위반이 아니라 합의 정신 위배였습니다. 조문을 전부 한 번씩 살펴봤는데 조문 그 조항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19 군사합의 합의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위반이냐, 합의 정신 위배냐, 세세한 표현에 신경 쓰는 이유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다음 달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죠. 해년마다 이 시기만 되면 북한이 들고 나오는 정가의 보도가 바로 9.19 군사합의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북남 사이에 군사 합의서를 채택하고도 동족에 대한 온갖 군사적 적대 행위에 매달려 온 것이 다름 아닌 남조선 군부 패거리였다.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다 호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북한 수준으로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대신합니다. 북한은 상호 존중이 남북 간 수차례 합의한 사항이자 남북 관계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제 국방부를 시작으로 인수위 업무보고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통일부 차례였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데다 일부에선 ICBM 발사 유예 해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수위 보고는 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통일부가 폐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원일희 대통령 인수위원회 수석 부대변인은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 교류 협력, 또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의 고유 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들을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도 관심인데 저희가 어제 짚어본 바 있고요. 여가부처럼 또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도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학기술교육부를 신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수위 분과 가운데 하나가 과학기술교육분과인데요. 교육부 쪽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쳐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교육부와 과기부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네, 이 과학기술계 쪽에서도 좀 부정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MB정부 때의 교과부는 실패했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쳐져 시너지가 전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교육과학부는 과학의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정책에 함몰되면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면 단독 부처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상 업무를 놓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서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통상 부분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외교부에서 통상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외교통상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금 외교와 통상 업무의 결합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산업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통상 업무의 당사자는 산업계인데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이관이 되면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 통상 업무가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관련해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에 응한 124개 업체 가운데 80.1% 그러니까 108개 업체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개 업체 11.3%에 그쳤습니다. 인수위 측은 외교통상부를 신설한다거나 산업자원부를 개편하는 구상은 인수위에서 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면서 정부 조직 TF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은 당선인 인수위가 검찰주의자로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선대위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하게 죄겠다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 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허은학석 대변인은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습니다. 거대 해석을 무기 삼아 입법 폭주를 일삼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을 겁박했던 민주당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자, 오직 자신들의 보위를 위한 검수완박, 운운하기 전에 도턴에 빠진 민생부터 살펴라. 그것이야말로 172석 거대 정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코로나 지역 민생 행보 박근혜 씨 만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5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선거가 이재명계와 이낙연계 주자들 간의 개파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Eligo in summum pontificem Dominicus Volamiero. 천사와 악마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추기경들이 바티칸에 모여 이렇게 새로운 교황을 선출한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른바 콘클라베라고 합니다. 네, 별도 후보 등록은 없고요. 모든 남성 천주교 신자들에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3분의 2 이상 투표할 때까지 계속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바로 이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론상으로는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의원 172명이 모두가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출 방식을 그렇게 좀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선출 방식을 그렇게 제안한 분들의 의견은 입후보하게 되면 선거 운동 과정에 그 의원들의 편이 나뉘어질 수도 있고 과당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금의 우리 당의 이 모습과 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는 크게 3단계입니다. 먼저 1차에서 10% 이상 득표한 의원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이후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1, 2위 간 3차 결선 투표를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말은 콘클라베라고 했지만 사실 후보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인데요. 이미 5명이 공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4선 안규백 의원, 3선 김경엽,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의원인데요. 오늘 이 5명의 후보들에게 줌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충고 내지는 재원을 하고 싶은 게 이 청와대 이전 당연하게 이제 새 야당으로서 시험되니까 반대할 건 반대하고 지적할 건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또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제 곧 야당이 될 현 여당의 원내대표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요? 일단 이 5명의 프로필부터 간략히 살펴보면요. 모두 수도권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이죠. 개파색은 뚜렷이 나뉘는데요. 김경엽 의원은 이해찬계고요. 그다음 박광훈 의원은
친문재인, 친이낙연계로 분류가 됩니다. 이 박홍근 의원은 586 운동권 출신 중심인 민평령계이면서 동시에 대선 국면에서 주류가 된 친이재명계이고요. 안규백 이원우 의원은 정세균계로 꼽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개파 선거입니다. 최근 개파 구도가 부활되는 조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8월 전당대회까지가 있는데 당내 원심력이 가속화되는 시기인데요. 분란을 최소화하고 구심력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세는 2파전으로 형성됐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재명계와 이낙연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박홍근과 박광온, 이른바 이박이 3차 결선 투표로 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맞서 정세균계인 안규백, 이원우 의원이 단일화를 할 경우 이렇게 3파전 양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당의 선후배로서 지금 이원우 의원이 출마를 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어제 회동에서 단일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완주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자신 있으신가요? 뭐 자신이 있으니까 나왔죠. 뭐 여태까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후보가 돼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살아온 과정,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건데 저는 정당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해왔던 그 모든 그 축적의 시간들이 그 많은 우리 유권자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잘 평가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점이 많은데 일단 당과 조직의 정통에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당의 여러 가지 책을 다 섭렵을 거의 다 한 사람입니다. 다 해본 사람이고 또 전국적으로는 또 당에서 조직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안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당장 선거일이 내일이죠. 오늘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정세균계 의원들의 표심은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2파전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이 이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먼저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경선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바 있죠. 자공론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기호일번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3월 9일 반드시 만듭시다. 박 의원은 이 강한 야당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원내대표가 되면 여권의 정치 보복을 저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 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적었는데요. 정치 보복과 검찰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라고 다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다졌죠. 반면에 이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냈었는데요.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낙연계의 핵심 인사입니다. 욕설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가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그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본선에 갔을 때 더더욱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치명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박광온 의원은 박홍근 의원보다 조금 더 온건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란 평인데요. 박 의원이 내세운 주요 키워드는 단합입니다. 박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원내대표 출마 선언 쇼츠 영상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의 단합을 더욱 다져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단합하고 반성하고 쇄신할 때 국민은 진정성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단합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일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미
명락대전이 재현되고 있는 듯합니다. 친 이재명 성향의 당원들이 의원들에게 박홍근 의원에게 투표하라라는 연락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낙연계 인사들에게는 비방과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원님들과 지지자님들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열의 언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물 선거입니다. 개파 선거와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대인데요.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 출마 예정인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허용했지만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들 간 개별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내대표 선거는 단순히 개파 싸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개파를 떠나서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나 신뢰관계에 의해 표심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인데요. 비교적 개파에서 자유로운 김경엽 의원은 이 점을 공략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의 원팀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개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개파를 통합해서 원내의 단일대우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후보의 개인기가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의원들 역시 여러 후보들과 인연이 얽혀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만 딱 집어서 공개 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차 투표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들만 할 수 있는 이 정견 발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정견 발표를 들어보고 선택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추진 속도와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 등 여러 이슈를 두고 개별 의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요. 후보들로서는 이렇게 나뉘어진 여론을 한데 잘 아우르고 이 대선 패배에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을 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비대위 문제, 계획입법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7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계획입법을 나서야 된다. 자,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소식을 다뤄봤는데요. 후보 5명 모두 현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단결력이라는 점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만큼 서로에게 상처 주는 선거가 돼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낙연 전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 알아봤고요. 국민의힘을 이끌 새 원내대표도 다음 달에 선출이 됩니다.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누가 있나요? 네, 새 원내 지도부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172석의 거대 야당을 설득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입법 성과물로 내놔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집권 이후 첫 과제가 내각 인사청문회인데 야당의 공세에 맞서 이를 얼마나 잘 방어하고 내각 출범을 성공적으로 돕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후보군은 4선의 권성동 의원과 3선의 김태우 의원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4선의 윤상현, 3선의 김도읍, 윤재옥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자, 이 중에서 권성동 의원, 소위 윤핵관 가운데 맏형격으로 누구보다 윤 당선인의 의중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당선인과는 동갑내기 중마 고우고요. 하지만 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차출설 그리고 2023년 차기 당대표 도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 원내대표 출마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흠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죠.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와 관련된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시간상 저희가 그 얘기는 다루질 못하겠네요. 만약에 내일 좀 이어지는 얘기 있으면요.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